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14회 글로벌 문화 경제 포럼이고, 저는 오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는 대면 강의를 해야지 서로 좀 질문도 오가고 더 좋겠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전날인 2021년 1월 19일 날 서울대학교 병원 암연구소에서 미리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중 교수이고, 제 전문 분야는 감염내과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 일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혹은 코비드19라고 하는 명칭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코비드19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우한, 이태리, 미국의 버몬트, 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이 여러 사진 중에서 미국의 버몬트 사진은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 사진이고, 다른 사진들은 전부 다 2020년도 사진, 코비드-19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상당히 까다로운 병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은 코비드-19의 역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상, 환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치료, 그리고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백신, 그리고 대응 방안의 큰 줄기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35세 여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우리나라 코비드-19의 역학이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이고 이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 소견인데 비전문가들이어서 다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희끗한 부분들이 폐렴입니다. 폐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키워봤더니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의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역시 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험했던 환자들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하는 것은 환자 제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자 제로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 제로는 페이션트 1과 1월 22일 날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션트 제로, 환자 제로는 1월 22일 날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열감만 있었고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지 병이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증상은 1월 30일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페이션트 1은 페이션트 제로하고 1월 22일 날 2시간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1은 1월 26일 날 명륜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2시간 동안 예배를 보는데 페이션트 4는 페이션트 1의 두 자리 앞에 앉아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1월 26일 날 페이션트 1은 호흡기 증상은 없었고 약간의 추운 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션트 4도 또 감염이 됩니다. 페이션트 2하고 3는 페이션트 1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페이션트 제로하고 페이션트 원이 진단된 시점의 엑스레이인데 폐렴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증상이 경미한 호흡기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접촉으로 이 병이 전파되더라라는 것을 서울대병원 진료팀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기존의 병인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훨씬 더 전파가 잘 되겠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의학 전문 자료지만 알기 쉽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횡축은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경과한 날짜, 일수이고 종축은 바이러스의 양입니다. 이 자료는 코비드19의 자료는 아니고 메르스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했던 메르스 때 자료인데 증상이 있고 나서 1에서 2주 사이에 바이러스 숫자가 제일 많아집니다. 역 V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스도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포함 다른 질병도 그 미생물의 양이 가장 많을 때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메르스 때는 전파가 증상이 많았던 1, 2주 사이에 주로 일어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초기에는 전파가 잘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코비드 19이고 똑같이 횡축은 증상 시작 후 경과이고 종축은 바이러스 양입니다. 증상이 있는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습니다. 이 뜻은 증상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전파가 잘 일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를 당황하게 한 자료인데 환자 제로는 중국 우한에서 독일을 방문합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페이션트 1과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이 시점에 페이션트 제로, 환자 제로는 증상이 없었고 중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환자 제로하고 미팅을 했었던 페이션트 1과 2가 감염이 됩니다. 또 페이션트 1과 만났던 페이션트 3하고 4도 감염이 됩니다.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코비드 19을 전파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감염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각해 보시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전파시킨다고 하면은 이 병을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7일 WHO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9,300만 명이 감염됐고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서 1억 명,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발생하는 것은 조만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이고 WHO 자료이고 1월 17일까지 보면은 7만 2천 명이 발생했고 총 3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249명입니다. 다음은 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는지, 이런 것이 임상인데 가장 빨리 경험한 중국이 자료를 냅니다. 4만 4천 명 정도의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전체 환자의 80%는 그래도 경증이나 중등증,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더라, 그런 자료입니다. 13.8%는 호흡이 곤란하고 호흡수가 빠르고 산소 포화도, 몸 안에 산소 정도가 줄어들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 정도가 중증이 13.8%, 위중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쇼크에 빠진다든지 여러 장기가 손상돼서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6% 정도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다른 감염도 마찬가지이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증상, 또 상기도 감염, 감기 증상만 있는 사람, 폐렴, 그다음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사망, 이런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보통 무증상이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사망이 가장 적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코비드 19에서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것은 이 각각의 분율이 몇 %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표자마다 자료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셈이고, 무증상이 전체 코비드 19의 20%라는 논문부터 80%인 논문까지 다양해서 잘 정확한 분율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무증상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가, 극히 일부가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에서 경험했던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전문가들이 아니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폐는 조금 검게 보입니다. 횡축은 날짜인데 22일까지 보았을 때 엑스레이 큰 변화가 없고, 산소도 필요하지 않고, 염증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백혈구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관찰하다가 날짜가 되어서 퇴원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엑스레이 희끗희끗한 폐렴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산소는 필요 없는 그런 정도 환자도 있습니다. 염증 지표도 약간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는 폐렴이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필요하고, 그러면 염증 지표들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러한 악화는 증상이 있고 나서 보통 10일 전후가 가장 나빠질 때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분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환자입니다. 폐 전체적으로 이런 하얀 부분, 폐 전문가들은 폐침윤이라고 부릅니다. 폐침윤이 양측 폐를 다 차지해서 산소를 공급해도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서 결국은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했던 환자입니다. 이 질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령별 치명률, 얼마나 사망했는지를 볼 때 사망률, 치명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연령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이고 35세 미만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은 사망자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65세 넘어가면 더 뚜렷해지고, 75세 이상에서 79세 사이는 10% 이상이 사망, 85세 이상은 20% 이상이 사망.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치명률이 높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제는 좀 전문 영역이고, 부득불 바이러스 증식을 조금 설명하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 미생물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부르는데, 이 원인 미생물이 호흡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란 데 달라붙어야지 됩니다. 이 달라붙는 과정에서는 밖으로 삐죽삐죽 나온 스파이크 단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복기 혈청이라는 것은 이 코비드 19에 걸리고 나서 회복된 사람에는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가 제법 있습니다. 회복기 혈청을 주면은 이 부위를 항체가 둘러싸서 호흡기 세포에 못 달라붙게 한다. 즉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치료 전략이 회복기 혈청이고, 항체 치료제는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만을 집중적으로 주어서 마찬가지로 못 달라붙게 한다. 즉 회복기 혈청과 항체 치료제는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고, 항체 치료제가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만을 더 집약시켜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인정받지 않은 약제로는, 연구 중인 약제는 카모스타트하고 나파모스타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두 약제는 호흡기 세포에 있는 달라붙는 데 필요한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다음에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고, 바이러스가 자신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로피나비어라는 약제이고,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증식하는 데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약제가 렘데시비어입니다. 여러 약제들이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현재는 클로로퀸은 아니다, 로피나비어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 있고, 렘데시비어는 미국 FDA에서 승인해 준 유일한 약제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카모스타트, 나파모스타트는 연구 중이고, 회복기 혈청인 항체 치료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지식은 그렇습니다. 자, 치료제의 아웃라인을 더 크게 보시면은, 크게 보면 보존적 치료가 있고,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또 염증 조절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질병의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주로 폐의 침윤, 폐가 하얗게 되는데 기여한다면은 일주가 넘어서면은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작동하는 몸 안에서 작동하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초기에는 바이러스 억제하는 약이 주로 도움이 되지만은 뒤로 갈수록 사이토카인 스톰을 조절할 수 있는 염증 조절이 더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코비드 19은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해열제, 산소가 모자란 사람의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에코모라고 하는 것은 체외 순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급격히 위험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이러스 억제한 약제로는 렘데시비어, 항체 치료제, 회복 혈청, 카모스타트 등등이 있고, 현재까지 인정받은 약제는 렘데시비어고, 항체 치료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염증 조절제로는 스테로이드 계열인 덱사메타존이 인정받았고, 조금 이제 전문 용어지만은 잭 차단제, IL 인터루킨 차단제 등이 연구에 있고, 잭 차단제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약제들이 효과가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보셨겠지만은 어떻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겠냐, 그런 것입니다. 제일 인정받는 방법은 무작위, 연구자는 누구에게 무슨 약을 주는지 몰라야 되고, 그다음에 대조군, 환자의 반틈에게는 효과가 없는 위약을 주고 반틈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약을 주고, 그리고 관찰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어라는 약은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횡축은 시간이고 중축은 회복률입니다. 위약을 준 군보다는 렘데시비어를 받은 군이 회복이 더 많이 되더라,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모든 환자에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고, 산소 투여가 필요한 환자, 특히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저유량 산소 투여 필요 환자에서 렘데시비어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사망률을 줄이면 좋겠지만은, 사망률은 렘데시비어를 받은 군은 7.1%, 위약군은 11.9%여서 의학적으로는 인정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저유량 산소 투여 중인 환자에게는 렘데시비어를 투여하면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효과가 입증된 약제가 스테로이드 계열인 덱사메타존입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시행됐고 리커버리 연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표준 치료만 하거나 표준 치료에다가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존을 10일간 준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약 6,000명을 비교를 했더니 28일째 사망률이 스테로이드를
주지 않은 군은 24.6%, 스테로이드를 준 군은 21.6%로 스테로이드를 준 군에서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런 자료를 발표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산소 투여 중인 코비드 환자에게 사망률 개선이 있어서 이 연구의 결과는 산소 투여 중인 코비드-19 환자에게 덱사메타존 투여하면 사망률을 줄인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회복기 혈청과 항체 치료제 개념은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으려면은 스파이크 단백이 필요한데 회복기 혈청에는 이 스파이크 단백을 차단할 수 있는 항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기 혈청에는 다양한 항체들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만 집중 생산한 것이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고 회복기 혈청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입원 중인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228명에게는 회복 혈청을 주고 105명에게는 위약을 주었는데 보통 증상이 있고 나서 회복기 혈청 투여까지는 8일 정도, 중앙값은 가장 많은 투여 날짜가 8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8일 전후로 차지하는데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망률이 혈청군과 위약 투여군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10.96 대 11.43으로 혈청군 조금 더 낮아 보이지만은 의학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입원 중인 중증 환자에게 회복기 혈청을 투여하면은 사망률이나 임상 증상 호전율이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왜 스파이크 단백을 차단하는 약제가 있는데 왜 사망률도 임상 증상 호전율도 차이가 없는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항체가 생겨나는데 그게 6에서 12일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8일 정도면은 항체를 주지 않아도 항체가 생겨 있는 시점, 생기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즉 항체가 작동하려면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세포에 들어가는 부분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 질병의 초기에 줘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 연구는 8일 만에 주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략을 바꿉니다. 릴리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이번엔 회복 혈청이 아닌 항체 치료제입니다. 밤라니비밥이라는 약을 467명에게 줬는데 317명은 진짜 약인 중항체를 줬고 150명은 위약을 주었고 대상자는 초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경증 혹은 중등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상 시작부터 약이 들어갈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이 4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알 수 있는 것은 밤라니비밥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입원 혹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 환자가 1.6%, 가짜 약을 받은 환자에서는 6.3%, 즉 입원 혹은 응급실 방문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바이러스 숫자도 빨리 줄일 수 있었고 증상 개선일도 더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화항체를 조건은 조기에 투여하면은 6일에서 12일이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일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조기에 투여하면은 입원 혹은 응급실 방문율을 4분의 1로 줄인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밤라니비밥이라는 중화항체를 주면 부작용이 더 많을 우려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위약군하고 부작용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제 주입 중에 가려움, 발진, 얼굴이 붉어짐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은 위약군이 1.45%, 그다음에 투약군은 2.3%로 약간 더 많았지만은
위험한 부작용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시로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내용으로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그냥 우리 약에 효과가 있다, 언론에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는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된 자료만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제가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 대증치료, 해열제, 산소 같은 것은 필요하면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렘데시비어는 저유량 산소가 필요한 정도의 코로나 환자에서만 도움이 됩니다. A1이라고 하는 것은 A는 강하게 권고하겠다. 1은 한계 이상의 잘 보완된 관찰 결과가 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환자 렘데시비어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A1이라는 등급을 받습니다. 덱사메타존은 산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 여기서 A1을 받았고, 산소가 필요한 정도에서는 B1 중등도의 공고를 하지만은 A보다는 약한 공고입니다. 반면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 것을 또 A1의 강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 폐색전이나 심부혈전이 많이 생기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가 아니라면은 응고를 억제하는 약제들은 A3, 여긴 자료가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나 회복 혈청은 아직은 자료가 많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찬성 혹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국립보건원의 균형 잡힌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1월 19일이고 처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나라 역학이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딱 1년 된 날입니다. 1년 동안 지긋지긋한데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인 건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적인 백신이 생겨서 막는다. 두 번째는 집단 면역, 자연스럽게 걸린 사람이 상당히 생겨서 막는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약해진다. 아래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란 게 생기는데 우연히 변이가 생겼는데 전파도 안 되고 병도 약해진 바이러스가 생겨서 스스로 끝났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걸린 환자가 상당수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게 전문 용어지만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용어 돼버린 감염 재생산 지수 R0. 한 사람이 감염되면 몇 명을 감염시키냐를 R0라고 했을 때 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때 필요한 집단 면역은 1-R0분의 1이라는 수식으로 계산해냅니다. 2.5 정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를 막으려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감염돼야 된다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망자를 내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렘데시비어나 덱사메타존 가지고는 이 병의 기간을 단축하고 중환 환자 사망률을 줄일지언정 이 병을 끝낼 정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백신이 돌파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하면은 살아있는 병독성 강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살아있지만은 약한 바이러스를 생백신, Live Attenuated Vaccine이라고 하는데 생백신은 면역 유도 능력은 뛰어납니다. 면역을 잘 유도하는데 약점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면은 병을 일으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activated vaccine 혹은 비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이 백신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어도 안전합니다. 문제는 면역 원성이, 면역을 유도한 능력이 생백신보다는 떨어져서 여러 번 줘야 됩니다. 부분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 부분, 이 부분만 단백질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백신입니다. 마지막은
유전자의 일부만 주는 것입니다.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 이 스파이크 단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을 만드는 유전자만 주어서 몸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게 있고, 직접 유전자를 주는 DNA 형태로 주는 DNA 백신, RNA 형태로 주는 RNA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백신 대부분 유전자 전달 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파이자 백신 효과가 95%다, 효과가 95%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잠시 좀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95%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런 뜻인데, 2,000명이 있는데 백신을 1,000명에게 주고 백신은 아닌 생리식염수를 1,000명에게 주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신을 맞은 1,000명 중에서는 10명이 병이 생겼고 생리식염수를 받은 1,000명에서는 100명이 병이 걸렸습니다. 백신의 에피커시, 우리나라 말은 의학용어로 효능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효과하고 조금 헷갈리지만은 어쨌든 의학용어는 효능입니다. 효능의 계산법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발생률 마이너스 백신 맞은 사람 발생률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0 마이너스 1000분의 19 곱하기 100에서 90%. 파이자 모더나의 효과라고 언론에 나온 것은 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자, 백신 개발의 단계는 고전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먼저 미생물 찾아내고 타겟을 찾은 다음에 백신을 만들고 나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진 1상, 2상, 3상이라는 사람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거칩니다. 임상 시험 1상은 안전한지를 보는 것이고, 2상은 면역 원성, 이뮤노제니시티, 면역을 유발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3상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Regulatory Review, 미국 같으면 FDA 검토를 거쳐서 승인 허가 받으면은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보통은 10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제일 빨랐던 백신이 그동안 4년이었는데 이 코비드 백신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코비드 백신은 미국에서 초고속 작전이라고 부르는 개발 단계부터 집중 투자하고 검토도 빨리 하고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인 미생물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유전자가 발표된 것이 2020년 1월 10일인데 2020년 12월 11일 날 첫 번째 백신인 파이저 백신을 미국 FDA에서 EUA 응급 사용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딱 11개월 만에 백신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셈입니다. 백신은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은 백신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옥스포드 백신은 설명드린 백신 중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모더나는 RNA 백신이고 파이자도 RNA 백신, 얀센도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부 다 유전자 전달 백신이고, 노바백스 백신은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 제조합 단백 백신, 즉 부분 백신입니다. 스파이크 단백 백신이고, 이노비온은 DNA 백신, 중국의 시노팜은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도입 예정인 백신은 예상키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빨리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파이자, 모더나, 얀센, 그다음 코박스, 노바백스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백신은 아직도 도입 시기가 확정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더나 백신 가격이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은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연구가 제일 중요한데 그 결과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재구성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전달, 바이러스 벡터 전달 백신입니다. 3상 연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적게는 24,000명에서 36,000명을 대부분 1대1로 백신을 주고 반대쪽에는 식염수를 주었습니다. 자, 효능은 파이자 백신이 95%라고 발표를 했고 모더나는 94.1%,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이상한 데이터를 냅니다. 조금 이상하다면 그렇고 조금 다른 데이터를 냈는데 두 가지 효능을 발표합니다. 하나는 90%, 하나는 62%라는 효능을 발표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SD는 스탠다드 도스입니다.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계획했던 용량이 있는데 연구 중에 실수로 그 용량의 반만 주었던 환자군들이 대상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것을 로우 도스라고 표시했는데 이 세 가지 백신 전부 다 2번 줍니다. 즉 실수로 처음을 반만 준 대상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둔 로우 도스 스탠다드 도스군에서는 에피커시 효능이 90%, 처음부터 계획대로 제대로 준 군이 62%, 예상하고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실수로 반만 줬더니 그 군에서 효능이 더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증 환자는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백신 투여군에서는 생기지 않고 위약군에서 생겼고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더 봐야 되지만 최소 2개월 이상은 지속되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중증 부작용은 3상 연구까지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파이자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에 보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씨,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씨에서 8도씨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면이나 전달, 이 보관이 쉬운 쪽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효능 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밀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사이에서 백신은 상당한 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했던 셈입니다. 경쟁을 했고 가장 빨리 결승선을 도달한 게 파이자였고 그래서 모더나, 미국, 영국, 유럽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세 번째입니다. 3상 시험 결과는 보통 저 같은 전문가들이나 유심히 뜯어보겠지만은 현재 백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자 백신의 3상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RNA가 매우 취약한 물질이기 때문에 지질로 둘러싼, 지질 파티클로 둘러싼 형태로 접종을 했고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 16세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료로는. 2번 접종하고 3주 간격으로 접종하고 효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접종 7일 후에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19 환자 수로 보았습니다. 평균 나이는 52세였고 55세 이상도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연령층도 많이 포함된 연구였습니다. 효능은 원래 볼 계획대로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7일 이후에 환자 발생을 목표로 보았을 때는 95%, 상당히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접종만 하더라도 두 번째 접종 사이에도 52% 정도의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빨리 맞추는 것이 더 낫겠다, 한 사람을 2번 맞추느니 여러 사람을 한 번 맞추자라는 전략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런 한 번만 맞아도 52% 효과가 효능이 있다, 이런 자료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전략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2번 맞추는 게 더 타당합니다. 네, 그 효능을 조금 더 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횡축은 백신을 맞고 나서 경과 날짜이고 발생률인데
대략 백신 접종하고 나서 12일 정도부터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그래프를 논문에 있는데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붉은색이 50%입니다. 확실한 것은 위약군보다는 백신 맞은 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50% 선이고 유독 많은 부작용이 맞은 자리의 통증, 그 다음에 피로감, 두통, 근육통입니다. 색깔별로 연두색은 있긴 있지만 활동 장애는 없는 정도고 파란색은 부작용 때문에 활동 장애가 좀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이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인데 다행히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의 부작용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은 통증, 피로, 근육통 등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것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접종하면은 더 많이 생깁니다.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면은 16에서 55세 사이가 부작용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50%가 넘어서고 있고 열이 나는 경우도 15%가 넘기 때문에 이 파이자 백신 맞으면은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좀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언급된 것은 어깨 손상, 우측 경부 림프절 종대, 발저림, 심실 부정맥이 있었지만 전부 다 큰 연관은 없다고 보았고 백신군에서 2명이 사망했고 위약군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하고 심정지였는데 이 연구팀은 백신과 무관하다고 판정을 하였었습니다. 또 사용될 것 같은 모더나 백신의 3상을 뜯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스파이크 단백의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준 것이고 지질로 보호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파이저는 3주 간격이라면 이에 악제는 4주 간격으로 주었고 14일 후에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효능의 지표로 보았고 이 연구에서도 25% 정도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종 이후 즉 효능을 보려고 하는 애초의 계획대로 하면은 94.5% 효능을 보여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효능을 조금 더 도식해서 보면은 이 점선이 두 번째 접종 후에 14일 지난 후입니다. 백신군에서는 이게 누적 발생률인데 발생이 느린 반면에 위약군 생리식염수군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효능이 94.5%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효능의 차이가 있는지, 연령의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인데 남녀나 인종별 차이는 별로 없는데 65세 이상에서는 효능이 65세 이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이번에도 회색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은 그냥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팠다 그런 정도입니다.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파란색은 비침습 치료, 주사 맞은 자리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됐다 이런 정도고 붉은색은 주사로 진통제를 맞거나 혹은 입원을 해야 됐다 이런 정도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이고 두 번째 접종이 더 많이 생기는데 두 번째 접종하면 한 10% 정도가 입원 혹은 침습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어서 마찬가지 파이저 백신처럼 이 약제도 중증 부작용이 드물 뿐 그냥 부작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또 재구성했을 때 백신 부작용은 18에서 65세 사이가 조금 더 많이 생겼고 발열은 모더나 백신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과민 반응이 투약군에서 1.5%, 위약군에서 1.1% 생겼고 두드러기라든지 맥관 부종은 입에 점막이 붓는, 입술이 붓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안면신경 마비가 투약군에서 3명, 위약군에서 1명, 사망은 백신군이 2명, 위약군이 3명인데
백신과 무관한 사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사용할 것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을 뜯어보면은 4개 국가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을 막는지를 보려고 일조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스탠다드 도수는 바이러스를 5 곱하기 10의 10승을 주려고 했는데 측정을 잘못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연령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두 번째 접종 14일 후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았을 때 효능이 실수로 반만 준 군에서 90.0%, 제대로 준 군이 이건 환자 수에 따라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60.3에서 62.0%, 전체를 보면 70% 정도입니다. 자,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조사했는데 27.3%지만은 그 분포가 이론적 분포가 마이너스 17%에서 54%로 결론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코로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는 막을 수 있는데 70.4% 정도라 그런 뜻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도 역시 비슷한데 조금 더 보기 쉽게 재구성해 보면은 맞은 자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근육통, 젊은 층에서는 거의 20% 정도가 열이 납니다. 55세 아래에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횡단척수염, 하반신 근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횡단척수염 2명 생겼고 대조군에서 1명, 대조군에서는 빈혈이 적혈구가 깨지는 빈혈이 1명, 사망은 총 4례가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이런 자료를 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량법이 잘못돼서 원래 계획된 대로 주지 못했다. 이게 잘못이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실수한 군에서 효능이 더 좋았다.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사이에 4주 만에 주기로 돼 있었는데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4개 나라에서 진행됐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떤 나라는 36일 만에 두 번째 접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69일 만에 주기도 해서 좀 연구가 계획된 만큼 잘 이루어지질 않았던 약점이 있습니다. 또 55세 이상 환자 수가 적게 포함된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들 설명드렸고 이제 우리나라 백신이 어떻게든 2월 말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맞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이 대략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아웃라인도 거의 준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 기록은 어느 나라나 다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 저처럼 직접 코비드-19 환자를 보는 의료인들, 그다음에 요양시설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맞추는데 인구의 3%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입니다. 종사자. 그 의료진들 3%고 65세 이상, 제일 사망률이 높아진 65세 이상,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있는 집단시설 포함해서 16.1%, 또 기타 종사자, 사회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군인, 교사 등등입니다. 2.4%, 19에서 64세지만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28에서 35%.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분율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것이고 순서는 아마 지금 보이는 거랑 비슷한 순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중증 질병이 될 것이라고 증거가 뚜렷한 병이 있고 증거가 불분명한 병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폐질환, 고형 장기 이식,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는 비만,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이형 당뇨는 증거가 뚜렷해 보이고 천식,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간 질환, HIV 감염,
스테로이드 사용, 일형 당뇨는 증거가 약간 서로 자료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세부적으로 맞을 순서를 정하긴 하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도 5년 전에 앓고 지금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과 지금 막 진단받은 사람, 그런 식으로 각 병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아주 정밀한 격자를 짜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어쨌든 숫자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대응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정도고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환자 수를 우리나라 인구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1월 14일 우리나라 환자 수는 1월 14일 현재로 7만 명 정도인데 미국 분율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340만 명이 걸려야 되고 미국 사망자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6만 5천 명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루 환자 발생도 미국 하루 환자 발생 분율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3만 2천 명 정도가 생기고 있어야 되고 미국이라면은 일일 600명 정도 사망해야 되는데 1월 14일 현재로는 하루 환자 수가 560명, 사망자 수는 20명이었고 지금은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1월 19일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서 300명대의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이 사망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데 나라마다 연령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 표준화 사망률, 연령을 보정해서 비슷한 연령대라면 어떨지를 보정한 자료가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쪽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응은 음, 만족스럽다 자료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코비드 19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 전문가하고 호흡기 전문가들이 아침에 미팅을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은 더 소그룹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코비드 19 환자를 한 명 한 명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누구를 퇴원시킬 것인지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고 이 팀도 진료팀도 많이 지칠 만도 한데 다행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팀원도 도중에 탈락되거나 힘들어서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 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생각보다는 강해서 현재까지 잘 맞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사망자 수, 치명적인 환자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조치 없이 관찰한다면은 붉은색처럼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환자도 늘 수밖에 없고 중환자실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사망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피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환자 수가 줄어듭니다. 이 피크가 줄어들고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환자 수라면은 우리가 중환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환자 수기 때문에 코비드 19을 억제할 수 있다. 없앨 수는 없어도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차피 끝나게 됩니다. 수년을 끝날 텐데 어떤 나라가 가장 잘 대응했는지를 볼 때 인구 10만 명당 감염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를 제일 잘했다고 볼 건지 사망자 수가 제일 적으면 잘했다고 할 것인지 또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병 치료가 소홀해져서 모든 원인 사망 환자 수가 늘 수 있는데 이걸 잘하면 잘했다고 할 것인지 경제 성장률 감소가 최소화된 걸 잘했다고 할 것인지 또 국민 10만 명당 우울증 혹은 교육 격차를 제일 줄인 나라가 잘했다고 할 것인지 여러 변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제일 잘했다고 할 것인지는 제 생각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세세적인 국민적 합의를 지금 이루기는 어렵고 당장에는 사망자 수를 최소한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4월에 다른 자료에서 다른 장소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대부분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진료 감소로 인한 손해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손해를 저울질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4월에 하고 있었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림은 변이 정도, 바이러스 다양성 정도를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는 HIV하고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가 이 정도 크기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의 변이 정도는 상당히 작습니다. 즉 변이 정도는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변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0년 초에는 S형과 L형, 연두색과 흰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분홍색인 G형과 G형의 I형인 GHGR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G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적자 생존의 법칙 같은 겁니다. G형은 스파이크 단백의 614번째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루는 게 아미노산인데 614번째 아미노산이 G라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G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이 D형인데 자, 세포에 D형과 G형을 1대1로 줘보면은 G형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집니다. 또 세포에 이번엔 D형을 9배 더 많이 9대1로 주어봐도 G형이 더 많아집니다. 동물에게 주어봐도 같은 양을 주어도 G형이 더 많아집니다. 즉 살아가기에 G형이 D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적자 생존입니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G형 변이는 D형 이전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고 다행히 더 중한 병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형이 우세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영국발 변이하고 남아공 변이입니다. 이 두 변이는 전부 다 G형에서 614번은 기본적으로 G형의 상태에서 또 새로운 변이들이 생겼고 공통점은 501번째 아미노산이 Y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아서 VUI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G형보다도 전파가 더 쉽습니다. D형을 G형이 앞질렀듯이 G형하고 경쟁하면 이런 변이가 G형을 압도하고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질병이 더 중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 효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영국발 변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게 지역사회에 흡수되면은 G형을 갈아치우고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변이형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비록 중증도 차이가 없을지라도 환자 수가 또 급증하고 그럼 또 중환자실이 모자란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시간 거의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코비드-19 환자 중에 일부는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니 당연히 이 병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200만 명이 사망한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무서운 병입니다. 임상은 무증상, 감기 증상, 폐렴, 사망까지 다양하고 중증 질병에 갈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이고 기저병에 따라서 또 중증 질병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지만은 보존적 치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인정받는 약제는 렘데시비어, 덱사메타존, 항체 치료나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는 일부 인정받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유행이 종식되려면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집단 면역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백신인데 접종 부위의 국소 반응, 아프다든지 붓는다든지 피로, 두통 등의 전신 불편감이 50% 정도니까 제법 되는 셈입니다. 다행히 중증 부작용은 드물지만은 아직 자료가 부족합니다.
최근에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도 안면신경 마비가 있고 며칠 전에서는 노르웨이에서 파이자 백신 맞은 사람 중에 20여 명이 사망하면서 mRNA 백신이라는 인류에게 처음 사용한 방법인데 mRNA 백신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서 매일매일 자료를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백신의 손해가 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득이 손해를 확실하게 앞지르는 군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65세 이상 혹은 19에서 64세고 기저질병이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인구의 상당수가 맞기 전까지는 이 일이 종식되지 않을 게 뻔하고 불편하시겠지만은 마스크, 손위생,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에 제가 다른 과학기술총연합회 발표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전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요양병원이 1363개나 되는데 70만 명이 입원해 있고 대부분 6인실, 10인실이어서 이곳에 퍼지면 사망자가 늘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재현을 했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쉽습니다. 말을 하기는 쉽지만 사실 저도 대안 제시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모든 병실 혹은 모든 요양병원을 2인실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꼭 코비드 19이 아니더라도 결핵 같은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전부 2인실 아래로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고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엄청난 의료비용을 내고 안전한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엄청난 비용이 더 부담스러우니 감염 관리에 취약이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갈수록 시급히 다뤄야 될 내용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자연 우리의 마더 네이처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일을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전쟁이고 외국에서도 전쟁입니다. 월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쟁인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인류가 박쥐가 살고 있는 밀림 지역에 들어가면서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또 박쥐를 잡아먹으면서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전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어봤는데 손자병법의 책은 이기려면은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이긴 다음에 싸우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검토해보고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면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다 아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항상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밀림 속의 바이러스를 건드렸고 우리 준비 상태도 잘 몰랐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과 영국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밀림에 있는 여러 동물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밀림을 인류 인구 숫자가 너무 늘면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